67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아시십니까? 그분의 후처였던 장모 씨가 문을 연 고급 요정이다 이렇게 알려 있어요. 그런 인연 때문이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그 연회를 가졌고 또 외국 원수들이 올 때마다 이제 만찬 장소로 많이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정의 최고 간판 스타가 한강변 변사체로 발견됐으니 세상이 깜짝 놀랐는 거죠. 그때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사건이 마포구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엿새 후에요. 돌연 수사가 검찰 공안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검찰도 아니고 공안이니까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아버님 생각은 오히려 계속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소문이 자꾸 퍼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언론 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했죠.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당시에 무슨 소문이 막 돌았냐면 정인숙한테 3살짜리 아들이 있다. 아들이요? 아들이 있어요? 26인데? 성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제 당시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정인숙이 제일 잘 나가는 요정의 넘버 원이에요. 그 핸드백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뭐 정보부장의 명함이 발견됐다고 막 알려줬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뒤에 누구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구나.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온갖 루머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죠. 그런데 그 루머의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이시잖아요. 수첩 속에 나훈아 씨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나훈아 씨 절대 뜨기도 전인데. 노래가면?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그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이제 개사한 것 중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미스터 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네, 청와대 누구예요? 미스터 정이라고 네, 말하겠다. 누구야? 근데 청와대는 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넘버 원, 그다음에 넘버 투가 정일권 국무총리.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 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일권 국무총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측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ACND라는 근데 왜 두 사람이 이 성일이의 아버지 후보로 거론이 된 거죠? 이게 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정인숙 씨의 여권이 발견됐습니다. 네네. 여권이 발견됐는데 1970년대면 해외여행 함부로 나갈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수 여권이 아니라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수 여권은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 고위급 공무원한테만 발행되는 그런 여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 근데 당시에 여권 발급 책임자가 누구였냐? 정일권 총리의 비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왜 후보가 된 겁니까? 아이의 쪽박귀. 귀가 쪽박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쪽박귀거든요. 귀가 닮았다. 그래서 이거 왜 아빠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정일권도 똑같은 쪽박귀. 한간에는 이제 정인숙이 필동에 살았는데 누군가가 그 정일권 부인에게 정인숙 남편 아들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상당히 뼈아픈 질문을 툭 던졌더니 그 부인이 마침 우리도 아들이 없었네. 제가 우리 아들은 데려와야지. 반문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아버님하고 확실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총리가 너무 닮았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시도둑은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기가 성장하면서 너무 닮은 거예요. 뭐 그것으로서 저는 궁금증이 다 풀렸죠. 예. 그때 이제 젊은 기분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결정적으로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언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회답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정일권이가 나한테 왔다 갔다. 그런데 정일권이가 각각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정인숙이 누구냐 이러니까 김종필 그 당시 공화당 의장이 소개해줘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소개해줬다며 이러니까 김종필은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종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싶어서 정일권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정일권 이야기가 그때부터 한 4년 전에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김종필은 공화당 의장이고 그러니까 그 접대하기 위해서 선릉각에다가 그 손님들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정일권 옆에 앉은 아가씨가 정인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행사에 하는데 그 소개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래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정일권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때 연말쯤 지나서 총리에서 퇴임을 시키게 된 거죠. 근데 뭐 저게 주변 이제 증언들이 나온 거긴 한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거예요. 땅땅땅은 한 적이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오빠가 범인이잖아요. 오빠가 자백했고 어쨌든 시신도 나왔고 그렇게 결론 났죠? 네, 결론 났죠. 그런데 오빠가 이제 19년을 받았어요, 징역. 만기 출소했어요. 근데 오빠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범인이 아니야. 다 용기를 채우고 나서 다 살고 나와.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시에 괴한들이 내 동생을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짓 자백을 하고 19년이나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자백을 당했다는 입장이죠. 자백을 당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인숙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또 흘렀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인숙 씨가 총에 맞아 죽은 곳이 그 차 안이 아니다. 네, 남산 어느 으슥한 골짜기에서라는 옮겨졌다.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살 사건 직전에 정인숙 씨가 이 남산 타워 호텔 꼭대기에 있었던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시 한 연예부 기자가 취재차 나이트클럽 바를 찾았는데 거기에 정인숙 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망 시각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전 정도인 건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밴드에게 노래를 신청합니다.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이걸 계속 신청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다. 미스터 정한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모르죠. 우리가 뭐에 꽂히면은 계속 듣고 계속 그 노래를 틀어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된 정치 비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치 금융 비하인데 네네. 이 당시 정인숙이 하도 이 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니까 청와대 경호실장이 정인숙을 일본으로 보내버립니다. 일본에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때 도쿄의 암흑가를 주름잡고 있던 제1기호포 사업가 정건영 씨한테 이 모자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맨입에 안 되죠. 그 대가로 이 정건영이라는 사람이 외환은행 도쿄 지점에 100억엔 100억엔을. 천억이잖아. 근데 100억엔을 줬다가 결국은 떼어먹혔어요. 야, 나라 돈이 그렇게 이야. 야, 이거 뭐 대형 금융 사건으로 갔네요. 그렇게 갑자기 확 갔죠. 이건 언론에 잘 안 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액수가 1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엔이라는. 100억, 1000억 단위인데
그 후로 홀로 남게 됐잖아요. 이 정인숙 씨의 3살배기 아들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못 살죠. 미국에서 이제 자랐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1991년인데 20대 초중반이 됐을 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정일권 전 국무총리 상대로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밝혀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정일권이 사망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제 소를 퇴계해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버리면서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아버리죠. 네. 예.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대중들이 요정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정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도 야 큰일 났네. 잘못 다니다가 우리 폐가망신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 유명한 72년도에 성북동에 문을 연 삼천각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청운각, 대원각과 함께 이제 1970년대를 상징하는 북악 삼각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삼천각을 표현하는 말. 걸어서는 들어가도 작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다. 야 이거 의미가 있다. 높으신 양반들만 드러나는 요정이었다는 거고요. 일단 5,800평 정도 돼요. 우와. 굉장히 넓은 곳이고 털을 잡는데 군 공병대가 투입됐다는 이야기. 아니 요정을 짓는데 무슨 공병대가 투입이 그러니까요. 관청각을 지금 주체가 누구냐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중앙정보부. 이야. 그때 최고로 힘센 중앙정보부인데 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 이제 이구락 정보부장이 그렇게 발표한 다음부터 북악산 깊은 곳에서 비밀 공사가 이제 착착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지하 벙커 같은 관제 요정이 쫙 하나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북한에서 접시기자 회담을 해서 대표가 내려와요. 야 내려오는데 뭘 해줘야 되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그치.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뭐 화려하게 접대를 했는데 뭐 없어 할 때가 어떡하지? 그럼 중경에서 요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잘 나가던 청운각의 10배 크기를 지은 거고 한꺼번에 한 500명에서 6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500명이 되는구나. 실제로 여기가 이제 남북 그 적십자 대표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찬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유신 체제 때 요정 정치의 본부처럼 사용이 됩니다. 아, 근데 그 요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라에서 또 굳이 또 이렇게 지을 건 또 뭐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요정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되면은 경제 개발에서 국력이 팽창하는 단계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 비밀 교섭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정이 순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뭐 나라가 하는 일 그냥 공공연하게 이거 소탈하게 여기 설렁탕집 가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고 남북 협상하는데 뭔가 보안도 필요하고 비밀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지금같이 없잖아요.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 거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는 상황이 달랐으니까 요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중앙정보부는 비밀 공간인 삼천각 이외에도요. 대통령을 위한 안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으로 유명한 궁정동 안가. 바로 그것이죠. 이 궁정동 안가는요. 1960년대 후반에 비공식적인 고위 당정회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요. 대통령만을 위한 비밀 연회장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안가는 안전가옥의 준말입니다. 그 안전가옥은 세계 모든 나라 정보기관들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비밀 공간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도청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안전가옥으로 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그 비밀 공간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앙정보부로서는 청와대 주변에 민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밀리에 경계 업무를 하면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 소유 안전가옥을 공개를 했어요. 궁정동에 6개 동이 있었고, 그리고 삼청동에 3개 동, 청운동에 3개 동, 그 시점까지는 12개가 있었다. 안가라고 하면 저는 궁정동 안가만 들어봤었는데 12도 이렇게 많았다니까 좀 놀랍네요. 저거는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아,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경비 이런 거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아마 보안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가들 그런 것들 만들어 놨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정보기관 내에서도 국소수 관련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비서실에 근무할 때입니다.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서교동 가면 청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청주유소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보부에서 차가 와서 거기서 이제 타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비밀이죠. 그 안 가라는 것은. 예, 그래 갔다가 한 몇 시간 만에 나오시더니만 국회 출마하라고 그런다 각하가. 그런데 고속도로 오시다가 말고 무슨 무소속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소속. 공화당이 아니고. 그럼 제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에서 그때 최용우 의원하고 같이 동반 당선이 됐죠. 1위로. 예. 그 당시에 안 가라는 것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엄밀하게 회합을 많이 했죠. 안가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뭔가 또 뭐가 이제 하나 이슈가 이제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우락 씨가 사실 안가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궁정동 안가에서 이우락 씨가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바꾸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개헌 이후로 71년 마지막 선거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에게 격차가 얼마 안 난 상태에서 이기다 보니까 그때 이우락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놓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우락이 5명의 비밀 공작원들과 궁정동에 기거하면서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 체제가 구축되고 2년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피살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더 늘어났다. 역시 그 이후에 이제 궁정동 안가가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 뭐 이렇게 조금 이용이 되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안전가옥이라고 했는데 안전한 게 놀기 안전한 느낌. 그러니까 이때 안가에서 사용하던 용어도 따로 있었다 그래요. 소행사, 대행사 이렇게 불렀는데 뭘 것 같아요? 소행사, 대행사. 소행사가 노는 거? VIP가 오는 게 대행사고, 그죠? VIP는 다 껴있는데 그래요? 대통령부터 경호실장, 비서실장, 중정부장 다 끼면 이건 대행사다. 아니고 그냥 대통령만 있다 이러면 소행사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김재규의 말에 의한 말이죠.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만 100명이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지 사실. 근데 안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고위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조선시대의 말도 비슷한 거 써야 되고 앞뒤에는 반드시 각하. 간단치 않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죠. 안가가 안전가옥이잖아요. 근데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이 시해당했어요. 이게 이제 안전하다는 게 중앙정보부장이 중정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당시 이제 비서실장도 중정부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가 철저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던 중정부장이 총을 쐈으니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아이러니가 좀 탄생한 거죠. 오늘 요정에서 안가까지 권력이 사랑한 요정 정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보시면서 어땠어요? 여성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정치의 측면에서 요정 정치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낮에 국회에 만나서 의원들이 협상하고 협의하고 담내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베스트. YSDJ까지 있었던 요정 정치, 밀실 정치 여기는 낮에는 싸우도 밤에는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를 풀어내거든요.
최소한 만나기는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서 풀어낸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그 시대의 네네. 단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도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